사실 상승장은 그때까지 진행된다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상승장은 제가 보기에는 뭐 거의 끄트머리 이것도 아니고 생각보다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 되는 거 백날 들고 있어도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도주를 어떻게 선별해내고 안 되는 종목을 어떻게 버려야 됩니까? 모든 강세장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 강세장을 형성을 할 때 단순히 강세장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뭔가 산업의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중국의 산업화와 관련됐던 철강, 조선, 뭐 해운 아니면 정유화 이런 종목들이 수십 배씩 많이 올라댔거든요. 또 2010년대 초반에는 또 중국의 소비화라는 단어가 기억나실 겁니다. 이때 또 뭐 우리가 아는 면세점, 화장품 이런 것들이 수십 배씩 올랐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 주재하는 뭔가가 꼭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지수가 얼마냐, PBR이 얼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시장에 주재하는 뭐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신과 대화 시간, 그것도 주식 전문가를 모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요즘에 가장 잘 나가는 주식을 축약어로 이렇게 얘기들 하더군요. 지금은 조방원이다. 지주, 금융, 또 은행, 조선, 방산, 원자력 뭐 이런 건데 사실 이런 신조어, 축약어의 대명사 같은 분이죠. 한 3년 전 정도라고 기억이 나는데 태조 이방원 뭐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이선엽 AFW 파트너스 대표를 모시고 이 주식시장에 대한 진솔한 얘기를 저와 1시간 동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 예, 잘 지내셨습니까? 예. 뵙기가 어려워졌어요. 아, 이거 좀 많이 바빠졌습니다. 예. 예. 좀 다른 일을 하시잖아요. 그죠? 예. 예. 이제 증권회사를 한 30여 년 30년 되셨죠? 다녔죠. 30년 예. 다니시고 이제 맞습니다. 끝내신 거죠? 예, 예. 제가 20년 다녔으니까 대단하십니다. 예. 자, 지금은 조방원 장세가 꽤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조금 뭐 탈락하는 듯이 싶더니 어제 이제 오늘 저희가 녹화 기준으로 수요일이거든요. 예. 어제부터 다시 또 뭐 지주다, 증권주다 이런 것들 올라가고요. 그래서 현재 장세를 어떻게 보고 있고 또 주도주를 어떻게 구분해낼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지금 국내 증시는 국내 요인과 해외 요인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올해 들어서는 국내 증시가 글로벌 시장에서 거의 제일 좋은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랬었던 원인 중에 가장 큰 건 역시 국내 요인, 즉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정책과 이슈. 예. 관련한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조방원 얘기를 많이 하고 저도 예전에 뭐 태조 이방원이라는 걸 만들기도 예. 했었는데 그건 해외 관련 이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슈는 해외와 관련한 것들은 미국이라는 국가가 현재 서비스업 중심에서 예. 제조업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그와 관련된 기업들이 사실 조방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미국발 이슈 또는 글로벌 경제와 관련된 종목들이 우리가 보통 조방원 이렇게 얘기를 부르는 거고요. 최근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국내와 관련된 즉 예. 상법 개정이 있었을 거고 또 뭐 나중에 세법 개정이 있을 거고 이로 인해서 지수를 밸류업하고 결국엔 궁극적으로 이끌고자 하는 목적 자체가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의 어떤 자금 이동 이런 걸 하고자 하는 건데 이와 관련된 종목들은 저는 금반지라고 부르겠습니다. 아, 축약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또 핵심 종목으로. 예, 요거 이제 국내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금반지 뭐예요? 금융이죠. 결국은 이와 관련해서 은행과 뭐 증권, 예. 그다음에 보험사까지 이 아하. 관련 기업들이 사실 굉장히 뭐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던 상법 개정이나 또 여러 가지 기업과 관련해서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랬고 뭐 반은 최근에 이제 반도체가 굉장히 좋은데요. 네. 물론 국내 요인은 아니지만 그동안 너무 안 좋았었던 데에 비해서 최근에는 어떤 HBM 이런 것들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반도체가 생산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네. 이에 비해서는 수요가 많아지면서 그러면 그 가격이 올라가겠군요. 예, 이미 올라가고 있고 네.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 소부장도 좋다 보니까 반이 있고 지는 지주사죠. 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생법 개정에 가장 큰 수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지주사기 때문에 뭐 통칭해서 저는 앞으로 시장은 우리가 하는 조방원과 금반지의 양자 대결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시장이 다른 시장보다 좋은 게 뭐냐면 한쪽이 올라갈 때 한쪽이 좀 쉬기도 하고 또 한쪽이 또 올라가면 한쪽이 쉬면서 사실 지수상으로 놓고 보면 의미 있는 조정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쉬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해외 요인의
어떤 그 모멘텀이 좀 약화가 되면 음. 국내 요인이 이를 받쳐주고 네. 또 국내 요인들 같은 경우 또 올라와서 뭐 최근에 2달 쉬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앞서 만들었던 조방원이 올라오고 이러면서 시소가 되다 보니까 아마 지금 지수를 전망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야, 이 정도면 많이 올랐고 쉬어가기도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있으시고 실제 그런 전망들이 줄을 잇고 있지만 장에서 보면 그런 모습들이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죠. 물론 그분들이 말씀 주신 거 안에서 어떻게 보면 종목별로는 그게 맞을 수도 있는데 지수상으로 안 나타나는 모습이 되고 있다. 그래서 해외와는 다르게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국내 요인도 무시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지금 지수가 레벨업 되는 건 네. 사실 해외 요인보다는 국내 요인으로 해서 레벨업 되는 게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지수만 놓고 보면 국내 요인을 좀 더 중요시 보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종목별로 보면 좀 더 롱텀하게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건 그래도 해외 요인이다.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강세장의 패턴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뭐 축약어로 대변되는 그 주도주 군이 네. 아주 슬림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주도주 군들끼리 비슷한 해외 요인, 국내 요인의 수혜주들이 각축전을 벌이면서 한 분야가 쉬면 한 분야가 가고 맞아요. 이런 게 사실 주도주 경쟁 번역. 사실 약세장에 주도주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실종되고. 예, 예. 근데 전형적으로 주도주가 뭐냐? 야, 이놈이냐 저놈이냐 막 이런 화제가 계속되는 한 약세장으로 전환은 쉽지도 않겠어요. 쉽진 않죠. 네. 그리고 약세장으로 가려면 현재보다 더 많은 조건들이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뭐 약세장을 전망하신 분들도 있지만 네. 제가 보기엔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되게 예.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리만 하더라도 금리가 추세적 하락일 때, 예. 뭐 예를 들면 미국 금리가 5%인데 뭐 제로까지 내려간다. 이러면 약세장일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장세는 미국에서 금리가 일정 수준 내려왔다가 나중에 성장하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 상승장은 그때까지 진행된다고 봐야 됩니다. 네. 따라서 지금 상승장은 제가 보기에는 뭐 거의 끄트머리 이것도 아니고 네. 생각보다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한국 시장 공이 다 그렇습니다. 공이 마찬가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주도주의 편승을 못한 투자자들 또 미국 시장에서도 하필이면 내 것만 안 올라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이 정말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잘 안 되는 거 백날 들고 있어도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죠?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도주를 어떻게 선별해내고 안 되는 종목을 어떻게 버려야 됩니까? 항상 모든 강세장은 특징이 있습니다. 예. 그 강세장을 형성을 할 때 단순히 강세장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예. 뭔가 산업의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좀 예를 들면 2000년대 초반에는 중국의 산업화라는 게 주제였었습니다. 예. 그러면 중국의 산업화와 관련됐던 철강, 조선, 뭐 해운 아니면 정유화 이런 종목들이 수십 배씩 많이 올라댔거든요. 또 2010년대 초반에는 또 중국의 소비화라는 단어가 기억나실 겁니다. 네. 이때 또 뭐 우리가 하는 면세점, 화장품 이런 것들이 예. 수십 배씩 올랐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시장의 주제하는 뭔가가 꼭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지수가 얼마냐, PBR이 얼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럼 지금 시장의 주제하는 뭐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예. 첫 번째 주제하는 뭐냐면 미국이 제조업으로 변하는 제조업 르네상스란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AI를 필두로 한 에너지 시장의 변화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에너지라는 거 그냥 통칭해서 전기라고 부르겠습니다. 세 번째는 국내 증시의 체질 변화. 요 세 예.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가지고 계신 종목이나 아니면 보유하지 않은 종목들이 이 주제 안에 들어있지 않다라면 주도주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바꿔야 되겠죠. 되네요.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강세장이 진행된다라면 네. 이 시장이 언제까지 진행될지 알 수는 없지만 강세장이 끝날 때까지 주도주가 바뀌진 않습니다. 오히려 오르면 이 종목들이 더욱더 예. 알아보셔야 됩니다. 자, 강세장에서 주도했던 주도주 군 압니다. 선명하게. 조방원도 알고 금반지도 알아요. 근데 못 나가는 이유는 내가 샀을 때 딱 고점일까 봐. 그죠? 예. 이거 당연히 그럴 수 피크아웃 있습니다. 하면 어떠지? 그런데 고점을 형성했든 아니면 더 갈 길이 남았던 주도주가 명맥을 유지하는 그 기준. 그럼 어느 정도 코렉션, 어느 정도 하락 반전하면 이제 주도로 생명력이 끝났다고 보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하락 반전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예. 사실 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생태계를 보시면 쉬운데요. 예. 특히 지금 올라가고는 조방원이나 이런 기업들은 우리 표현으로 뭐 장치산업 또는 중후장대한 산업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 산업들이 뭔가 주도주로서 탈락할 때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예. 그건 뭐냐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전환될 때입니다. 아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있는 조방원들 같은 경우는 딱 이거죠.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라는 건 뭐냐면 수요자는 너무 많아요. 그렇죠? 지금 조선을 발주하려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네. 그렇죠? 방산도 지금 뭐 달라는 사람들 너무 많고. 수주가 4년치 5년치 맞습니다. 밀린다니까요. 근데 지금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없죠. 그죠? 뭐 조선도 야, 나 지금 도크도 없어. 더 이상 못 만들어. 이럴 거고. 원전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밸류가 어떻든지 간에 꺾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향후에 두 가지 케이스겠죠. 하나는 이들 관련 기업들이 시장이 너무 좋아서 증설을 많이 합니다. 증설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이제 수요와 우리가 공급이 어느 정도 수요가 맞춰질 때 네. 이런 거죠. 야, 이제 나도 증설을 많이 해서 이제 물건 제때 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예. 그렇죠? 또는 그동안 수요가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수요가 창출이 되지 않을 때. 네. 요때 빼놓고는 요때가 제가 볼 때는 야, 이 시장을 내려와야 된다. 또는 이 기업들이 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 전까지는 밸류에이션이 얼마든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이런 주도 종목을 가지고 있다가 끝까지 버티지 못하냐면 밸류에이션에 취해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비싸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야, 그래 많이 올랐어. 내려올까? 많이 올랐어. 내려올까? 네. 계속 그걸 반복을 했던 거죠. 그리고 아마 우리 제가 볼 때는 우리 같이 우리 의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했었을 때 방산이 제가 업계 최초였던 거 기억하실 그렇죠.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지금 20배가 올랐습니다. 하나 에어로만 샀어도. 그럼요. 그리고 제 신문 기사를 쳐보시면 예. 제 신문 기사를 쳐보시면 2022년도에 제가 현델릭이라는 걸 아예 주도주라고 신문 기사에 한 게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제가 최초였었습니다. 예. 변압기도. 여기서도 여러 번 얘기했죠. 아, 그럼요. 예. 그래서 20배 그것도 이상 올렸거든요. 그럼 그 20배 오를 동안 사실 5배 오를 때부터 시작을 해서 밸류에이션 논란이 있고 고점이 있고 또 무슨 수출입 데이터 보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 수출입 데이터 본다는 사람들 안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들은 공통점이 밸류에이션 때문에 꺾이진 않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공급자 중심의 시장에서 이게 변화하는 조짐이 보일 일단 때가 산업의 위험하다. 생태계가 바뀌기 맞습니다. 전까지는 주도주로서의 생명력을 다하지 않는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있는 이 산업들이 되게 공교롭게도 재밌는 공통점을 갖습니다.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조방은 다 마찬가지인 건데 이 앞전에 워낙 이 관련 사업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조선주만 해도 마이너스 80%였었습니다. 뭐 정말 지긋지긋했죠. 아유, 그럼요. 네? 우리 엄경화 위원님 나오셔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주시지만 10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그죠? 근데 얼굴 혈색이 달라졌더군요. 많이 달라졌죠. 예, 제가 봐도 엄 의원님 진짜 많이 좋아지셨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너무 어려웠다 보니까 예. 기존에 있던 산업들이 다 구조조정됐습니다. 멀리 볼 필요가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STX 조선이 사라졌고 예. 대우조선이 물론 지금 인수되긴 했지만 그렇죠. 어려운 경우가 있었죠. 방산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유럽에서 지난 40년간 방산 투자가 없었습니다. 예. 오히려 없어졌죠. 원전이요? 글로벌이 다 원전 안 한다고. 일본은 후쿠시마 터져서 안 해. 미국은 쓰리마일 원전 터져서 안 해. 유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재생 간다고 안 해. 그래서 원전 상태가 전 세계가 다 무너져서 공급자가 오히려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서 갑자기 너무나도 많은 원전이 필요하고 예. 시대가 바뀌어서 너무나도 많은 조선이 갑자기 필요하고 전쟁이 나면서 갑자기 너무나도 많은 무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산업들은 하루아침에 밸류체인이 완성될 수 있는 안 산업이 되죠. 아니고 기술 장벽도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산업들은 통상적으로 짧아도 3년, 길게는 5년까지도 네. 상승을 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도 저희들이 볼 때는 밸류에이션은 높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변화할 조짐이 아직까지는 그러니까요.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런 경험들 하실 거예요. 없는 분은 저걸 내가 그때 샀으면 이런 생각으로 못 사시고, 또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이게 몇 년 만에 오는 따블이냐? 그 맞습니다. 훅 줘요. 예. 거기서 따블 나는 게 금방 나버리잖아요. 지금 네. 방산, 조선 할 거 없이 조선 기자재도 요즘 시작했고 그런데 정말 그런데 이 약세장에서 강세장으로 전환할 무렵에 정말 본격적인 이 태도의 변화를 잘못 갖추면 굉장히 고전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도 그런 고전의 케이스인데요. 예. 강세장에서는 그 중간에 있는 조정을 예상하면 안 됩니다. 예. 그 중간에 야, 이 정도 올라왔으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조정이 올 겁니다라고 예상을 하는 순간 스텝이 계속 꼬이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던 주도주 가지고 계셨던 분이나 이런 생각이 들면 일단 내가 줄였다 다시 사볼까 하는데
통상 강세장은 예. 시장이 예상했던 여러 가지 지표들이 안 들어맞거나 또는 워낙 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실제 그게 악재를 하더라도 예. 악재가 반영이 덜 되거나 또는 실제 시장이 워낙 좋으니까 이게 굉장히 늦게 반영이 됩니다. 예. 예컨대 뭐 9월에 조정이 올 거야 그러면 진짜 뭐 10월 말에 온다던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건 타임렉이 굉장히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일단 조정이 올 것 같아서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렇죠? 조정이 안 오면 하다가 지수가 다시 되반등하면 오히려 비싼 가격에 되샀다가 그때가 1차 조정일 가능성도 되게 커지고 네. 그로 인해서 스텝이 굉장히 꼬여가고 그래서 시장이 가만히 있었으면 훨씬 더 좋은 결과인데 적극적인 대응을 하다가 굉장히 어려워진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강세장에서는 대부분의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면 일단 큰 시장인 거니까 얼마나 큰 시장인지 봐야 되고 그 안에서 혹시 조정이 있으면 내가 더 사야 되겠다. 이런 전략 외에는 혹시 중간에 내가 조정을 위한 이런 전략을 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지금 뭐 이런저런 데서 뭐 조정이 올 수도 있고 조정이 오니까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드리지만 제가 볼 땐 그럴 경우 더 많이 꼬여간다. 뭐 포트폴리오를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어떤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를 하실 때 5종목, 10종목 혹은 그 이상도 갖고 계시는데 보면 개별 종목 어떤 것들 그리고 주도주군에 용케 속해 있어가지고 아주 탁월한 수익률을 내는 종목들이 10종목이면 두세 종목이 있어요. 있죠. 네. 그런데 나머지가 소외되니까 이 썸을 하면 손해는 안 봐요. 강세장이니까. 바보가 아니면 손해를 안 본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기 기대 수익률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뭔가 맨날 출근할 때마다 내가 포트폴리오 조정하지 요번에. 이선엽 장군이 강세장은 안 되는 거 버리고 되는 거에 더 이렇게 하라는 얘기를 했는데 손이 안 나간다고요.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뭐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무슨 실마리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결국에는 이럴 때 저희들이 보더라도 안 올라온 종목들은 또 아깝잖아요. 네. 이게 지수가 3,500인데 내 종목이 이 가격이면 네. 이 가격도 한번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느냐. 팔면 더블 날 것 같아요. 이런 생각들 많이 네. 가지고 계신데요. 실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냉정해져야 됩니다. 이 시장은 무엇 때문에 움직이지? 경제가 다 좋아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특정 산업이 아니면 특정 기술이 혁신적이어가지고 좋아지는 그렇죠. 건데 네. 결국엔 아주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 종목들을 10분의 1씩 줄여보는 겁니다. 이걸 다 줄인다? 제가 볼 때도 리스크합니다. 네. 쉽지도 않고요. 그래 쉽지 않으니까 여기서 10분의 1만 줄여서 기존에는 주도주로 바꿔볼까? 해보면 알게 되거든요. 네. 이게 10분의 1만큼 산 게 더 낫네? 네. 그럼 또 10분의 1로 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천천히라도 옮기시는 게 맞는 거고 끝까지 제가 볼 때는 주도주가 아닌 기업들을 들고 가면 네. 사실상 시장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정말 내가 정말 이런 좋은 시장에서 너무 안타깝다 이런 일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예전에 의장님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2000년대 네. 2006년에서 2008년간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좋았잖아요. 좋았죠. 그때 1000에서 2000 갈 때였는데요. 그때 조선주가 무려 25배 올랐습니다. 현대중공업 기준으로.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일부 펀드에서 또 일부 매니저분들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이렇게 했으니까 지수가 2000인데 그 당시에 현대차가 반토막 나 있었고 네. 삼성전자가 오르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조선주나 이런 걸 팔고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자동차 그다음에 삼성전자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그 뒤로도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났고요. 조선주나 이런 것들은 그 뒤로도 몇 배가 더 올랐었습니다. 10배 올랐죠. 10배. 결국은 여기서 주도주를 더 어떻게 잘 탈 거냐 이게 핵심인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소외주라고 해서 이게 올라올 거냐 아니다라는 얘기죠. 물론 이 소외주들 중에서 원래 주도주군에 속해 있긴 해서 뭐 부품인데 장비다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본다라면 네. 색깔이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의 강세 요인 중에 사실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이 강화되거나 우리의 경제가 갑자기 대외적이거든 대내적으로 호전돼서 주가가 오르지는 않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모두의 말씀하신 정책 이슈 두 가지죠. 하나는 이번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의 토양이라고 할 수 있는 법, 상법, 그죠? 그리고 주식 투자에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측면에서의 과세. 이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아직은 상법 개정은 진도대로 나가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법제화가 되고 하는데 이 과세 문제는 당정 간에도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고 또 대통령실과도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고 이제 내일 아마 발표가 취임 있을 것 같습니다. 100일 기념 기자회견 때 뭐 그런 얘기가 있다라고
엄명히 했으니까 뭐 그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그게 발표될 것 같은데 이 방송이 나갈 때는 아마 오픈돼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어떻게 전망하시고 또 그 상법 개정과 이 세금 문제가 정말 투자자들에게 우호적인 방향으로 진척이 있을 때 장에 주는 파괴력, 긍정적인 파괴력 어느 정도까지라고 보세요? 일단은 긍정적이라고 할 때는 가정을 하고 있고 예. 여러 가지 논란은 있었습니다만 예. 그 논란 속에서 확실히 시장에 그 원한대로 안 됐을 경우 얼마나 부담스러운지도 봤고 예. 또 하나는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국민들이 바라본 신뢰성 여부도 있고 그래서 저는 원한대로 현재 결정을 하실 거라고 50억.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그게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요거 자체가 전체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파괴력은 예. 우리 지수를 한 단계 레벨업 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아하. 있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 지수가 1000에서 2000 올라올 때는 중국의 산업화 때문이었는데 그 뒤부터는 올라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어쨌든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라는 게 있고 글로벌에서 벌어들이고 있는 이익이 있습니다. 이거에 비해서는 사실 만년 저평가된 게 맞고요. 만년 저평가된 가장 큰 이유들 중에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현재 보셨던 이 기업들의 거버넌스 문제, 그다음에 주주 환원을 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장기 투자가 정착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게 상법 개정이 좀 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세법 개정이 일정 부분 가능을 하다라면 그것만 가지고도 저는 지수가 여기보다는 한 단계 레벨업되는 한 단계 레벨업이라는 건 1000에서 2000 갈 때 중국의 개방 그리고 그로 인한 우리 산업의 대폭적인 수혜, 그죠? 다음에 이제 2000에서 3000 가는 국면은 사실상 코로나가 맞습니다. 함께 온 어떠한 측면에서의 주식의 수요의 폭증세, 그죠? 뭐 그런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동학개미 운동이 이런 걸 많이 써. 주식 투자인가 600만 원, 1,500만이 된 거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러면 이 마디 지수 1000, 2000, 3000 그러면 그 한 단계 레벨업이라는 얘기는 대표님 4000선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저도 그 정도까지는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5천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왜냐면 5천 정도가 되려면 이게 지수만 우리가 알고 있는 정책만 가지고는 안 되고 결국 글로벌 여건도 좋아야 되고 거기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이 있어야 가능한 건데 그게 아니더라고 해도 최소한 뭐 저도 뭐 모보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3천 후반까지는 그래도 가능한 어떤 그 정책의 힘이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지금 수요일 9월 10일 수요일 2시 28분 현재입니다. 코스피가 장중 사상 최고점 돌파했답니다. 3,316.5포인트. 오늘은 금반지 역할이 컸죠. 네. 어제 오늘만 같으면 주식 할 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3프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 삶에도 좀 서광이 비치지 않을까. 국장 탈출 진흥순이라는 그 말 좀 안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했던 게 불과 몇 달 전인데. 그래서 제가 우리 3프로에서도 지난 연말에 나와서 올해는 한국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미국보다. 그래서 뭐 지금 그 결과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일관되게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저희 3프로 이선엽 대표님 비롯해서 윤지호 대표도 그렇고 뭐 저희들도 방송하면서 그런 톤앤 매너를 가져갔던 것 같은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투자자분들이 고려하셔야 될 리스크 팩터 계속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고요. 이러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면 주시장에 대해서 조금 조심해야 된다. 그런 징후를 굳이 찾는다면 어떤 걸까요? 크게 현 상황에선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오늘 아침에 결정이 될 것 같은데 미국의 관세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이 11월로 현재 예정이 돼 있습니다. 원래는 내년 6월 얘기를 하다가 패스트 트랙으로 해서 이게 불확실성이 커지면 안 되니까 빨리 땡긴다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는 게 위법으로 판결이 나면 저는 한번 시장이 쉬어가는 국면이 될 수 있다고 있습니다. 혼란을 준다 이거죠. 뭐 이제 보기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관세 부과가 안 되는 거니까 좋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겠지만 제일 문제는 미국의 국채 금리를 급등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장이 조금 국채 금리가 그래도 안정돼 있는 것은 일단 관세를 통해서 세금을 줄인 것만큼의 어떤 증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었던 건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동안 징수했었던 모든 관세
우리가 1조 달러 이상을 돌려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돌려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야 그러면 앞으로 지금 감세는 했는데 관세가 안 된다라고 그러면 그럼 뭘로 이거를 우리가 보충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다 보면 단기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미 국채금리 급등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고 이런 국채금리 급등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CTA 펀드들 즉 시세 추종 펀드라고 하는 그 우리가 하는 그 알고리즘 펀드들 있잖아요. 예. 이런 매도 전환하는군요. 예, 매도 전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그게 제일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최근에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데 어쨌든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고용이 조금 많이 하향 조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정도 고용 하향 가지고는 뭐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게 없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혹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깊어져서 예. 이제 하반기에 관세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면서 고용이 더 많이 줄어들었을 때 그리고 고용만 줄어든 것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고요. 이게 혹시 소매 판매 하락으로 이어져서 사람들이 야 경기 둔화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나빠지는 거 아니야 우려가 될 때는 지금 고평가 우려가 있잖아요. 그렇죠? 밸류에이션은 높은데 경기가 더 많이 둔화된다라면 예. 당연히 조정의 빌미가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 두 가지 것들. 그래서 고용 하나만 가지고 시장이 조정을 받을 것 같진 않고 고용이라는 것과 소매 판매가 어우러져서 뭔가 시장에서 야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경기가 더 나빠질 것 같은 우려가 있었을 때가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와 관련된 관세 이슈로 인해서 미국의 혹시 국채금리가 급등한다라면 네. 이런 것들이 쉬어가는 빌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방 대법원에서 심리를 한다는 거죠. 예. 거기서 땅땅땅하고 이건 아닙니다라고 하면 천하의 트럼프 대통령도 물론 다른 방법을 또 고안해낼 분이에요. 그분이. 그렇지만 어쨌든 대법원의 판결이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것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자, 근데 국내적으로 보면 대표님, 네. 저는 어떤 걱정이 있냐면 우리가 어쨌든 마스카를 포함해서 3,500억 달러를 커미트먼트 한 겁니다. 예. 10월 말이면 트럼프가 또 와요. 에이펙이 있으니까. 뭐 오든 안 오든 계속해서 청구서를 내밀 겁니다. 빨리 해라. 현금을 넣어라. 기금에 넣어라. 우리 정부하고는 조금 다른 결의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죠? 예. 격차가 있어요, 예. 지금. 거기다가 또 진짜 천인공노할 사건이 터진 거죠. 그렇죠. 이 대명천지에 투자하고 일하러 간 사람들 수갑 채우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걸 저도 이건 좀 예? 지나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여론이 엄청 안 좋은 데다가 더군다나 투자를 저렇게 해줬는데 이러면 그러니까 이건 정말 예. 최소한의 예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런 이제 국민 정서가 이렇게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실 대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압력, 정부의 어떻게 보면 야 너희라도 해야지. 우리 정부가 다 못하니까 그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을 가는데 그러면 일자리가 빌 거 아닙니까? 많이 비죠. 울산의 자동차 뭐 등등 빈 자리에 대한 이 근로자들의 반응도 점차 이제 나올 가능성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전반적으로 트럼프는 계속 청구서를 내라 그러고 또 여론은 안 좋아지고 또 근로자들의 어떤 생존권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촉발되면 이게 샌드위치 되는 거 아닌가. 내부적으로는 반대 여론이 많아지고 밖에서는 계속 압력이 들어오고 정부가 어떻게 옴짝달싹 못한 그런 상황이 되면은 과연 주식시장에는 부정적으로 꽤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길게 보면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는 네. 게 이게 되게 안타까운 게 결국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일자리들로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뭐 순탄하게 나간다라면 예. 기업 실적에 문제는 없겠지만 예. 국내 입장에서 놓고 보면 내수 기반이 무너지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우리 후배분들의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는 네. 건데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는 사실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렇잖아도 우리 경제도 지금 이제 국가의 빚이 많이 쌓여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빚은 더 많이 쌓일 수밖에 없고 문제는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들이 사라지는 거라고 봐야 그럼요. 되겠죠. 그러면 성장 잠재력이 없어지는 거다 보니 네. 전체적으로 우리에 대한 부담은 굉장히 커진다라고 보고 저도 의장님 말씀처럼 아마도 시간이 지날수록 여기에 대한 갈등은 훨씬 더 커지는 구조가 될 그게 거라고 올해 말 보여지고요. 내년 초가 아닐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갈등들이 생각보다 적지 않게 일어나지 않을까. 저도 그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정부 출범한 지 이제 3달 남짓 됐습니다마는
뭐 워낙 전 정부에서 너무 경제가 지금 안 좋았고 또 정권의 교체라는 게 갑작스럽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의 지지율도 기저효과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예. 워낙에 안 좋았으니까 자율반등한 측면도 있는데 3개월, 100일의 어떤 허니문 기간이 끝난 다음에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과 지지는 이제 엄정할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게요. 예.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동안에 1980년대 이후부터 세계화를 한다라고 그래서 미국에 있던 기업들을 비용 문제 때문에 뭐 한국이든 중국이든 베트남으로 이동시키면서 예. 굉장히 그 비용 아끼는 어떤 정책들을 많이 썼잖아요. 네. 근데 이 기간 동안에 미국의 부채 비율이 급증했어요. 이것 때문에. 예. 왜냐면 이제 그 공장들이 해외로 나가게 되면 거기서 벌어들인 돈은 사실 미국 정부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 있는 국민들이 월급을 받고 거기서 쓰는 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했다는 게 좋았던 게 아니라 예. 결국은 돈을 쓰기만 하고 벌질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부채 비율이 이렇게 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그동안에 이것 때문에 부채가 너무 많아졌고 또 그렇게 질 좋은 일자리들이 미국 외적으로 많이 나갔기 때문에 사실 빈부의 격차가 더 벌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양극화를 해소하는 입장, 그다음에 국가 부채를 해소하려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 사실은 미국처럼 질 좋은 일자리가 있는 제조업은 지켜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의 반면교사인 거예요. 네. 미국이 왜 갑자기 제조업을 하려고 하지? 결국은 질 좋은 제조업 일자리들이 많아져야 네. 양극화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고 또 성장을 통해서 빚도 갚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기업들이 만약에 다 나가게 되면 반대 입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뭐 기업이 나가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어쨌든 우리가 나중에 빚을 갚을 수 있는 그런 동력도 떨어지는 거고, 그렇죠? 현재 문제가 되는 빈부의 격차도 오히려 더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나갈 수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네. 상당 부분의 기업들은 잘 붙들어서 또 우리 안에서 뭔가 투자할 수 있는 방안들도 제가 볼 때 많이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이런 상황이 될 줄은 누가 예상을 그렇죠. 했겠습니까? 아무도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오히려 정부가 좀 나가라고 하는 상황. 사실은 어떤 면에서 이번 정부는 그런 거를 이런 트럼프의 압박이 아니면 니네 나가면 어떡하냐. 여기 책임져야지. 이런 스탠스가 나올 법한 정부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연말 연초에 이 노조라든지 이런 근로자들의 어떤 입장이라는 게 훨씬 더 예민해지고 선명해질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결국 이제 모두가 좋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도 투자하지만 국내에도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결국 성장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정부에서도 경제팀에서도 과연 우리의 미래 성장 전략에 대해서도 조금 다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막대한 예산을 써서 지금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을 했잖아요. 물론 그 막대한 예산이라는 게 이게 진짜 출산 예산인지 잘 모르는 예산도 많이 포함된 거긴 합니다만은 과연 그러면 AI로 인한 일자리의 감소와 국내의 공동화가 불을 본듯 뻔하게 돼 있는데 여기서 계속 출산율을 높여가지고 잘 작동도 안 하는 그런 예산을 거기다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차제에 뭐 어떤 측면에서는 좀 고찰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차라리 미국의 유럽의 가장 높은 국민소득을 내는 나라가 지금 아일랜드라면서요. 제가 아일랜드에 살아봤잖아요. 그때 꼴찌였거든요. 거의 서유럽에. 근데 나라를 그렇게 바꿔놨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대문호를 자본적으로나 기업들이 다 아일랜드 더블린에 와서 장사할 수 있도록 문을 연 거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도 이게 물론 저출산 문제는 당연히 중요한 거고 우리나라도 이제는 미국처럼 이제 한국 사람들만 가지고 이 나라를 유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조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우리도 뭐 동남아라든가 많은 데서 이제 그렇죠? 그 근로자들이 많이 오지만 근로자들만 받을 게 아니라 조금 우리 흔히 얘기하는 하이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받아서 우리 경제에 기여하게 하는 것도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게 왜냐하면 지금 상태로는 저출산을 늘린다고 해도 제가 보기엔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미 대학교 보면 알 수 있는 게 우리나라에는 모든 대학들 지금 외국인 대학생들 없으면 재정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가 돼 있을 거요.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모교에서 이제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갔다 왔는데
아니 보니까 이게 도대체 미국에 있는 대학인지 한국에 있는 대학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뭐 거의 국제화가 많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친구들이 되게 우리 재정을 많이 기여를 해주고 있구나라고 네. 생각을 하면 네. 저거 단순히 받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걸로 만들 필요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아 진짜 뭐 생각만 같아서는 저 새만금의 그 드넓은 땅에 외국 기업들이 쫙 들어와가지고 생산하고 막 그런 특구 같은 거나 하나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아유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사실 뭐 의장님만 해도 그 정도는 아니시겠지만 저는 이제 고향이 시골이다 보니까 네. 저희 동창회 가면 사실은 다 다문화들 많으세요. 그죠? 저희 이제 아. 친구들, 와이프들이 이렇게 보면 거의 뭐 유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미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제가 우리 산불에서도 한번 방송했지만 우리 여기 영등포구에는 영림초등학교나 아니면 일반 대부분 초등학교가 다문화 우리 어린이들 비중이 절반 이상이에요. 절반이 아니라 제가 70-80%까지는 초등학교도 있을 정도로 대단해졌거든요. 그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잘 안고 우리 국민화해서 잘 갈 필요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다시 주식 얘기를 좀 하자면 미국 주식, 한국 주식 영원한 딜레마입니다. 네. 다 가지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비중을 좀 조절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기도 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요즘에는 어떻게 비중 조절을 하면 될까요? 저는 여전히 절반씩 이렇게 들고 가고 있는 편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산업의 성장이라는 게 있는데 그 성장에 최적화된 국가를 보면 되겠다. 예를 들어서 AI와 로봇은 우리보다는 미국이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쪽과 관련된 성장이 부각받으면 미국에 대한 비중을 좀 높이는 게 맞는 것 같고 다만 이 AI를 하기 위한 기초 체력은 전력에서 나오거든요. 그것과 관련된 사업은 한국이 세계 최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보완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는 거고 지금 미국이 좋느냐 아니면 한국이 됐느냐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미국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주주환원이 정착이 된 나라지만 우리는 처음 정착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생각보다 강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밸류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조금 낯서실 겁니다. 왜?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국이란 나라에서 내가 뭐 주식의 단기 차익은 알겠는데 그 이상으로 뭔가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저는 2000년대 초반에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때가 뭐였냐면 일명 가치 투자. 아마 우리 VIP 투자자분들 곧 자산운용도 그 당시에 제가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나라의 체질이 첫 번째 바뀌었을 때가 그 당시였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IMF를 겪고 나서 우리나라의 어떤 재무제표들이 클린화되고 그로 인해서 외국인들이나 국내 투자자들이 볼 때 와 한국이란 국가의 재무제표가 이제 투명하니 들여다보니까 아니 이렇게 돈 벌고 있는데 이렇게 매력적인 기업들이 있어라는 게 그때 처음이었는데 정말 그 관련 기업들이 적게는 10배, 많게는 몇십 배씩 오른 기업들이 정말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제가 볼 땐 그게 2차 열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법 개정 정도 가지고 아니면 분리과세 뭐 이런 정도 가지고 될 것 같아라고 하면 사실 그 정도 파괴력은 아니라 보더라도 현재 같은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사실 주가가 의외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레벨업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게 저는 결코 적지 않은 수익률을 우리한테 안겨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작은 그림으로 보지 말자. 훨씬 더 여러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한 랠리가 올 수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별 기계적인 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장에 선도하는 주도주에 대한 탐색이 훨씬 더 중요한 키워드라는 말씀이시죠. 그냥 안분비례해서 할 수 있는 권역도 아닌 것 같고 꼭 제가 고르는 종목들 뭐 제가 그냥 여러분들 대신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매번 실수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실수를 줄이려면 치열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주식 투자의 총량이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은 어떤 주식을 내 것으로 만들고 어느 밸류에이션까지 어디까지 주도주의 생명력을 다할 때까지 홀드하느냐 이제 그게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여쭤보려고 했는데 모두의 말씀을 하시긴 하셨어요. 금반지라고. 지금도 말씀 주셨지만 저는 이제 그동안에 올랐었던 뭐 태조 이방원 쪽에서는 많은 어떤 그 부침들이 있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이제부터는 그 금반지 안에서 그렇죠? 특히 이제 반지 안에서 뭔가 금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 안에서 저는 유의미한 성과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관련 ETF를 가지고만 있어도 ETF, 반도체 ETF, 지주 ETF 이런 거. 뭐 그렇죠. 금융도 마찬가지인 거고
저는 그렇게만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다른 데 어떤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저는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모든 게 금융화되는 특징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투자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금 투자도 ETF를 한다던가 아니면 예전에 우리 뭐 와인 펀드도 있었었고 뭐 그랬던 것처럼 뭔가 시장이 되게 다변화되고 그럴수록 금융 시장이 굉장히 발달을 하는데 이게 큰 회사일수록 굉장히 유리해지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양극화가 많이 진행이 되죠. 여러 비클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큰데 이런 데는 훨씬 더 위로 달려갈 수 있고 뭐 중소형 회사라고 해도 좋은 색깔을 가진 회사들은 좋겠죠. 그렇죠. 그러나 색깔 없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사이즈만 했다고 살아남는 이런 시대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들 중에서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서 퇴직연금의 기구마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지금 우리 노후자금인 퇴직연금이 지금 400조 원이 넘어서 거의 전 세계급인데 이게 너무 수익률이 낮아서 사실 우리 근로자분들한테 퇴직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돼요. 돈은 있지만 그럼요. 예를 들어서 이게 30년 지나면 그 돈의 가치가 지금의 가치냐 이거죠. 쪼그라드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오히려 쪼그라드는 거라 이걸 어떻게든 수익률을 올려보자 노력을 하고 이것도 결국 금융사들이 역할을 해주게 되거든요. 그런 거 400조 원을 굴리는 금융사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수익은 또 얼마일 건가. 이런 식으로 금융회사라는 게 단순히 뭐 증권회사가 좋아지니까 이게 아니라 세상이 많이 변하고 그 많이 변하는 것들이 금융 쪽에 어떤 역할이 많이 커진다라는 큰 그림으로 보셔야 이런 것들이 잘 보일 것 같습니다. 뭐 퇴직연금 말씀하셔서 늘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좀 과감한 제도의 개선 하물며 그냥 두면 안 사니까 맞습니다. 우량주를 장기 보유할 수 있도록 미국의 401k는 지금 암호화 자산도 넣게 돼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 401k도 그렇고. 그게 이제 그게 뭐 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빨리 변하고 어떤 어떤 시대의 변화를 투자라는 관점에서도 빨리 수용을 하는 나라의 노후는 비교적 편안한데 맞습니다. 계속 은행 예금 답이 없죠 사실. 돈 쪼그라들고 있는 건데 자산 시장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 자산을 못 따라가죠. 그리고 아마 지금 월급을 받으셔도 물가가 너무 높아져서 사실 우리가는 구매력은 자꾸 줄어드는 거잖아요. 결국 내가 투자라는 걸 통해서 자산을 불리지 않으면 사실 내 돈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벌고 있음에도 줄어드는 현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치열하게 금융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분 좋은 오후입니다. 우리나라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과 함께 오랜만에 이선엽 대표와 함께 훈훈한 분위기에서 방송을 하게 됐는데 증권회사를 그만두셨어도 저희 3프로TV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식 투자자 여러분들과는 3프로TV를 통해서 계속해서 연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